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지원 방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우선 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고 피해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모든 건 자신의 책임이라며 검찰이 소환하면 오늘이라도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여야 지도부에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커버 인터뷰, 오늘은 제2의 군함도로 불리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노력부터 민생 문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전망까지 국회 현안들에 대해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야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피해 주택을 공공이 대신 사들인 뒤 임대하는 방식을, 민주당은 국가가 먼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피해 주택을 매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안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입니다. 당정이 지난 주말 발표한 특별법엔 피해자들이 주택 구입을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고 세금 감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거주를 원할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임차주택 낙찰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고 계속 살기를 원하시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선 매수권과 세금 감면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감하게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부자들을 위해서 수십조 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입니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닙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고충센터를 개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당내 전세사기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에 걸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피해 대책법을 신속 처리하자는 데는 공감했지만 우선 매수권 등 구체적 방안에선 이견을 보여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모든 건 자신의 책임이라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입국장에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6월까지 체류할 예정이었던 송 전 대표는 마치 도피성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조기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강원도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짧게 기자회견을 가진 송 전 대표는 모든 건 자신의 책임이라며 검찰을 향해 주위 사람들보다 자신을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집단 범죄인데도 송 전 대표 꼬리 자르기로 무마하려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곳곳에서 돈봉투 냄새가 가득하다며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를 비롯하여 이재명 대표 등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위기 때마다 모른다를 반복하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오버랩된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관련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데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제공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오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합의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되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나흘간 전원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의원 100명이 참여한 전원위원회 토론에서 고성이나 야유 없이 대안 마련을 위해 서로 경청하고 격려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 협치 기능을 되살리는 정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회 본래 기능인 토론을 통해서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이거를 선거구제와 별개로 일상적인 우리 국회의 모습으로 국회의 기능으로 좀 확산시키는 거, 확대 적용하는 거,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 모임은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선거제도 합의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된다며 다음 주 중에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원 모임은 늦어도 6월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원위에서 수정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정개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소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저희들은 각 당의 특히 지도부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을 했습니다. 의원 모임은 또 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의원 모임은 국회 정개특위 공론조사와 별도로 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등을 추진해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지난 주말 MZ세대 청년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요. 청년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생각을 기탄 없이 쏟아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과 직장인 등 MZ세대 청년 50명이 지난 주말 국회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여야 국회의원 3명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토론을 위해 모인 겁니다. 청년들은 현행 소선거구제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양당 정치 공고화와 지역 대표성 문제,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돈 없고 조직 없고 목소리 작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너무도 불리한 지형이 되지 않는지. 그것보다 더 키우게 되면요. 4등, 5등을 3당이나 4당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독점이 복수공천을 하더라도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에 의한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정치권이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의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선거제도 변화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각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의원 확대 방안을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청년만이 가진 특수한 그런
위치가 있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연금 개혁이라던가 출산율과 같은 문제 얘기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각 당에서 우리는 여성 정치인, 청년 정치인을 공천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미리 육성할 거야. 이런 선언 그리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허은하 의원은 현재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성이나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혁 학생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점을 아마 다시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지금은 아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밖에 청년들은 지방 소멸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선거구 기형화 문제 해결과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정하는 것이 아닌 중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오늘 귀국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태윤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송 전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40분쯤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조금 전 3시 40분쯤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공항을 통해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했습니다. 네. 공항에는 이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 기자들까지 그룹 인파가 몰렸는데요. 환호와의 아유성이 뒤섞이면서 인터뷰 초반 송 전 대표의 발언이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 회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때 냈던 입장과 달라지지 않은 건데요. 앞서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정치적 고려 없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짧은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네,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로 송 전 대표 입장이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탈당으로 민주당은 좀 한숨을 돌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도 좀 전해 주실까요? 네, 당 일각에선 탈당이라는 이 송 전 대표의 결단이 최선의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내 반응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당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 등을 통해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은 당의 간판을 내려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박범계 의원도 검찰의 수사를 맡길 게 아니라 당이 적극적으로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만 맡겨놓으면 수사의 시기가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당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수조사나 양심 고백을 받지 않은 아이디어도 곳곳에서 제시됐습니다. 반면에 송 전 대표가 속한 86그룹 일부에서는 신중하자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일부에선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탈당, 출당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송 전 대표가 입국해서 검찰 수사도 진행될 테니까 그때까지 되면 어느 정도 가닥에 잡힐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86그룹 대표격인 우상호 의원은 실체적 진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 출당, 탈당 요구가 나오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게 되면은 원외를 떠나서 원내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돈봉투 의혹을 두고 내용도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도부가 어떻게 매듭 지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좀 강경 분위기, 또 일부 신중론도 함께하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이제 전해주셨는데 이번에 선거제 개편 논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네요. 맞습니다. 전원위 토론은 마무리됐지만 국회에서 이 선거제 개편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 140여 명이 모여서 이 불씨를 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회의에서는 양당 지도부에게 전원위 소위 구성을 요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전원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28일 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양당 지도부에게 전원위 소위 구성, 그리고 전원위에서 표결할 선거제 개혁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공개 회의에서는 이번 전원위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의원 대부분이
국회가 토론하는 모습을 봤다. 이 의원 본인 생각을 펼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전원위를 평가했습니다. 또 전원위를 통해서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에 공감했다고도 했는데요. 이번 선거제뿐만 아니라 쟁점 법안에 있어서도 전원위 토론을 활용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연장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의 요구대로 이 전원위 소위가 구성이 돼서 선거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상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다고 했는데 논의의 진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요 이슈 분석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청년들도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지난 토요일 그 여야 의원들과 이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좀 이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이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선거제 개혁 방안 그리고 의원 정수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한 학생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의 그 후보자를 뽑는 이 대선거구제의 복수 공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의석 과점이 초래될 수 있어서 기존 양당제 구조가 해소될 수 없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하나의 정당에서 복수 공천을 하더라도 제3당, 4당의 출현으로 양당의 독점이 깨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청년들은 비례제도로 인한 폐해도 우려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 지역 공천을 받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지도부 눈치를 보거나 또 지도부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이른바 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비례대표로 당선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지적 때문에 유권자가 정당뿐만 아니라 후보자에게도 투표하도록 하는 개방형 명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권력자에게 줄 서던 구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로 입성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비례냐 지역구냐를 떠나서 이 투명하지 않은 공천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직후에 이렇게 다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불만, 불신도 이어졌는데요. 의원들은 일제히 반성한다, 또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아예 법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제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선거구 획정 권한을 민간에게 넘기자 이런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단편적인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선거제 개편에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한 학생의 소망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야당이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을 밝힌 간호법 제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복지위에선 입법 논의를 앞둔 비대면 진료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만큼 정부 여당은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약자나 섬, 격오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반면 비대면 진료는 시대의 흐름상 보건 의료행위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높은 의료 수가와 대리 처방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 등도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특히 의료법 개정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시행은 입법권 침해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법률적 근거도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시범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공식화한 거 아니에요? 그 제도화 전에 있을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근데 지금 와서 장관님이 말씀을 바꾸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등 다수의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간호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간호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복지위에선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건보법에 보면 75조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거해서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농해수위는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통공사나 주말체험 영농 희망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가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 관계가 확장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경제적 국익을 잘 챙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친구 아니면 적이란 이분법으로 외교전을 나서면 안 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가 늘어난 것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의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경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 마약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건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24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추석 전 신당입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언급한 금태섭 전 의원이 추석을 목표로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추석절에 신당을 띄운다라면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은 완전히 총선 체제가 될 텐데 가을 정도에는 멀게라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심판이 이번 선거에서 있을 거다. 신당 창당을 밝힌 금 전 의원,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와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를 모아서 수도권에서 30석을 얻겠다는 목표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과는 달리 대선 주자도 지역 연고도 없는 상황이라 창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진 미지수로 점쳐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당분간 말을 않겠다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만에 다시 현안 메시를 내놨습니다. 분란이 계속되면 제3지대 당이 탄생할 수 있다면서 자조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제3지대가 화두로 올라선 가운데 또 다른 인물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인데요. 심 변호사는 금태섭 전 의원의 정치적 도전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윤 대통령의 제일 정적이 되는 것은 물론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제 목에 있는 칼도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서 자연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죠. 신뢰도가 떨어진 위기 속에서 제3지대 세력 언급이 정치권에 어떤 경종을 울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말의 향연입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서 또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의원 매수 수사를 갖고 정치 탄압이면 승부 조작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이모저모 다 잘 재가지고 만들어낸 말의 향연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한 정파에 서 있는, 완전히 서 있는, 그리고 수사의 결과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박범계 의원은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한 장관이 특정 정파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수사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보고받는 게 아니냐면서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었죠. 의원 매수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황당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 전 대표.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탈당과 조기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귀국길에 나선 송 전 대표의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항 패션과 너무 닮았다는 반응이 나오면서입니다. 까만색 풀테 안경과 한 손에는 빨간 책, 여러분들 보시긴 어떤가요?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송 전 대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강타한 돈봉투 의혹,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을 이제 2개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이어서 공매 재산의 전세 보증금 상계를 허용하는 법안도 내셨는데 이 부분은 좀 그 말이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2개의 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현행법상으로 임대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누가 나쁜 임대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먹튀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바로 이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되겠고, 공매에 대한 전세 보증금 상계 허용은 현재까지 경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공매 처분을 받게 돼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해서 낙찰 시에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당정이요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결정을 했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공공매입 방안이죠.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자는 이런 내용이 빠져서 피해자들 반발이 큰데요. 사실 그 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전세 사기에 정부 책임이 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또 그 경매 시에 우선 매수권을 주고자 하는 우리 당의 입장도 조금 전세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미온적인 어떤 그런 처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LH의 그 매입 임대,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피해자의 전세집을 좀 매입해서 그대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좀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진일보한 그런 방안이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이제 공공 매입으로 인해서 전세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법의 취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선호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범죄자에게 떼인 돈을 국가가 대납해서 반환해주자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좀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 사기 피해라든지 또 일반 사기 피해 등등 여러 가지 범죄 형태에 노출된 국민들의 사기 피해 금액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런 데 대한 형평성 있는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LH 임대 매입 제도를 통해서 주택을 LH가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를 해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주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피해자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도움을 주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한 바가 있지만 이렇게 여야 이견이 있는 상태라면 예정대로 특별법 처리가 가능할지도 좀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야권이 당일에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또 간호법 처리를 예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27일 본회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우선 최근에 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했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임대차 보호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결과 각종 전세금이 폭등하는 그런 사태를 초래를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빌라로 이사를 하고 빌라 가격도 폭등하다 보니까 빌라의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은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빌라에 젊은이라든지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노출되고 급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우선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또 지원해주는 법안에 대해서 서로 충실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 처리를 하고 다만 정치적으로 또 쌍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또 일반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쌍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전면에 나서서 본회의장에서 좀 우선 처리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를 보게 된다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국회로 또 오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생에 가까운 법안의 우선 처리에 민주당도 좀 협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적인 대책 마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사군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군함도는 막지 못했지만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는 꼭 막아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지난 2월 달에 저희 국회에서는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를 하는 국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침밥을 학생들에게 1,000원짜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또 지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학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역사 교과서 왜곡에 이어서 일본이 이번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직접 일본을 다녀오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의상이 상당히 멋지신데요? 마음에 듭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느라고 신경 좀 썼습니다. 저보다 살도 많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10kg 뺐는데요. 네. 코로나 효과를 저는 톡톡히 봤습니다. 살 빼고 싶은 분은 저에게 살짝 문의해 주시면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그 건강도 더 좋아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훨씬 좋아지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첫 질문 드릴 텐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조금 전에 좀 귀국을 했습니다. 3시 40분쯤 귀국을 했고 바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 국민당원께 심려끼쳐 송구하고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을 하면 도망 회피하지 않고 바로 응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응을 좀 들어볼까요? 송영길 대표가 귀국하신 거는 잘한 것이고요. 네. 또 귀국의 변도 아주 적절했고요. 돈으로 표를 사는 이 구태 정치,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엄벌해야 되고요.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돈봉투 이 사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단 민주당이 일대 혁신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고요. 또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조금이나마 좀 신뢰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오래 정치를 하면서 원칙은 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돈 주고 표를 사거나 돈 주고 선거운동을 부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위대한 오산 시민들이 저 깨끗한 정치인이니까 믿어도 되겠다 해서 아마 내리 오선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돈으로 표를 살 수는 없어요. 네네.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제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이지 않습니까? 네, 오산이군요. 예, 예. 그 송 전 대표가 이제 자진 탈당도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적정한 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좀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당은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본인이 과거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목되었던 의원들 13명 정도를 탈당을 요구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본인에게 공이 넘어온 이상 본인 스스로가 탈당하는 거는 저는 기본의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럼 그 이제 수사가 이상의- 앞으로 예. 어떻게 되냐에 네. 따라서 네.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인의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언급했던 이제 사도광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함도는 이제 영화로도 이제 개봉이 됐었고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사도광산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본을 이제 방문해서 알리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사도광산이 어떤 역사를 가진 곳이고 또 의원님은 이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까요? 사도광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앵커께 여쭤볼게요. 긴장하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강제징용 끌려간 조선인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맞춰야 될까요? 네. 네. 전가요? 이쪽 앵커인가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만? 100만? 수백만이 아닐까 싶은데. 67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사도광산에 끌려간 강제징용 조선인의 숫자가 약 1,500명이고요. 1,500명. 예. 네. 이제 전국 각지에서 특히 충남 분들이 많아요. 배로 여수까지 와서 시모노세케까지 간 다음에 그 항구에서 내려서 트럭을 타고 니가타 항구까지 가서 거기에서 또 다시 사도 가는 배를 한 8시간을 타고 네. 그렇게 이제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강제징용 조선인들이 1,500명이 강제 노역을 했던 곳입니다. 네. 네네. 수십 명이 죽었고요. 또 기록에 의하면 한 150명 정도가 탈출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 섬에서 지금도 페리호로 니카타 항구에서 사도까지 2시간 반 거리거든요. 근데 150명이 탈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그거 참 궁금해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일본 애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미 올 초에 유네스코 본부로 등재 신청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에도 시대의 사도광산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명치유신 시대는 우리 조선징용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제징용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쏙 빼고 에도 시대 19세기 중반까지 사도광산만 등재 신청한 거예요. 네. 완전히 꼼수 등재죠. 왜 꼼수 등재냐면은 조선인 강제징용 기록을 그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죠. 그거는 쏙 빼고. 군함도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군함도를 유네스코가 2015년도에 등재 허용을 하면서 조건부로 네. 야 니들 당시에 조선인의 강제노동 그 기록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 네. 그 약속 지킬 거지. 네. 일본이 지키겠습니다. 예.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사도광산 등재 철회 네.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군함도 약속도 지켜라. 그것도 지금 포함을 일제 하고 있는 강점 것이죠. 역사를 알려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실을 2월 초에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아마 구정 연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사도강산 이거 국회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군함도는 우리가 막지 못했지만은 사도광산은 막아야 되겠다.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토론회도 했고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고 의원 모임을 결성해서 동경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동경에서 그런 그 일본을 향한 기자회견을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제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혹시 테러 당할까 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내가 방탄조끼를 입고 갈게. 그래서 우리 구입을 했죠. 실제 입고 가셨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워낙은 그 문부성 앞에서 하려고 했어요.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외교부가 주일 대사관이 이러면은 외교적으로 큰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양보를 했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도광산 같은 경우 이제 군함도 그때 강점기 때의 그 일본 역사를 이제 알리면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우리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처럼 이번에 사도광산도 만약에 일제강점기 그 역사를 만약에 이제 등재하겠다 하면 같은 입장인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 인류 가치를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인권의 문제, 자유의 문제, 이 억압된 사도광산의 이 기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를 하든 말든 그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꼼수 등재는 저희들이 이건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군함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본이 또 유네스코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척하면서 꼼수 약속 이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동경 한복판에 가면은 산업유산 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자랑하는 그런 홍보관인데 거기에 군함도 그 팜플렛이 있는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누가 역사를 알 줄 아는가. 넘겨보면요. 한국이 있지도 않은 일제 침략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지도 않은 강제징용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역사를 알 줄 알고 있다고 산업유산 정보센터의 군함도 홍보 팜플렛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러네요. 직접 그 사도광산에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보면 당시에 그 참혹한 현장이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 같은데 당시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거기를 가면서 이 먼 길을 조선의 노동자들이 강제로 끌려왔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참 그런 슬픈 상상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조선인 그 노동자들이 묵었던 집단 수용소, 집단 숙소가 흔적이 터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집단 취사했던 장소도 흔적이 남아 있고 운물이 또 몇 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팻말이 없어요.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운물 사진하고 숙소 사진하고 저게 운물 사진입니다. 운물입니까? 그런데 저게 푯말이 하나도 없어요. 흔적 지우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는 전부 다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거예요. 저런 기록들을 푯말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직접 가셨던 만큼 우리 의원단과도 만남의 대화 자리에서 좀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사도를 이번에 간 게 우리가 직접 가봐야 된다. 지피지기다. 현장을 직접 가야지 저희들이 조만간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도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를 가본 거하고 안 가본 거하고는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그 흔적들을 확인을 했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도에는 양심적인 어떤 학자, 그 다음에 종교인, 정치인들이 사도광산에 조선인들의 강제징용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걱정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한 3번을 토론회를 했어요. 그다음 현장도 같이 가고요. 일본 내에서도 양심의 목소리가 있군요. 네네. 특히 이제 스님 한 분이 3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국내 와가지고 생존자들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동영상을 보니까 참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일본의 스님 한 분이 30년 전에 그 일을 해서 자료를 좀 모아오셨고 그분이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 사도의 시의원 한 분에게 다 넘겨줬어요. 여성분인데요. 아라이라는 시의원님인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저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정치인인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선거 있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 안 되냐?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정치인은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당락에 상관없이 그런 길을 걸어야지. 알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도 저런 정치인이 별로 없는데 제가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신 존경한다. 저도 나이가 1살 아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당신을 제가 1살이 많아요. 오빠처럼 생각해라. 우리 잘 지내자. 그래서 정말 우리 신뢰를 구축하고 왔죠.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온 거는 이번에 큰 성과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은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국제사회 차원에서 국제사회 호응을 이끌어내기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결의안을 그 반대 결의안 내셨던 만큼 그 여당과 공조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거든요. 그 촉구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리고 이 사도광산 등재 철회 의원 모임 만들 때도 초당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중에는 무소속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단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행보를 보이면서 이 의원 모임에 함께하고 싶은 국힘 의원님들이 눈치를 아주 심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안 의원님 사도 함께 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파리 갈 때는 그렇잖아요. 야당 의원들 가는 거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는 거하고 파리 유네스코 본부와 그 21개국의 그 각국 유네스코 대표부가 있거든요. 전부 다 찾아서 우리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여당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죠. 고무줄없는 팬티. 여당에서도 일부 여당원들이 같이 좀 갔으면 동료 좋겠어요. 의원들이 또 같이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동참했으면 이 문제는 촉구하고 싶다는 이제 의원님의 말씀이신 거죠. 이건 단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서 협력을 해서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도광산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1,000원의 아침밥 정책이 요새 이제 히트 상품인데 여야 뭐 같이 뜻을 이제 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1,000원 아침밥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 법안을 이제 또 발의를 하셨었는데 오래전부터 이 1,000원 아침밥에 관심이 아주 뭐 지대하셨다고요. 오래전부터 이 문제 관심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재선 때 당시에 이제 교육위원회 간사 시절에 재선이면은 10년도 더 10년도 더 됐죠. 한 오래 전이네요. 2010년부터 제가 국회에서 무상급식 전도사로 제가 불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당은 무지 반대했지 않습니까? 뭐 좌파주의 정책이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뭐 당대표 시절에 무지 반대하셨고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이 무상급식 때문에 주민투표해가지고 시장을 간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야당 교육위 간사로서 맨 앞장서가지고 무상급식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제가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 먹는 거에 제가
좀 목숨을 걸게 되는 그런 정치적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국감, 작년 국감 때 제가 1,000원의 아침밥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런 관심과 지원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그 농림부에서 1,000원 지원하고 대학에서 그 학생 당사자들이 1,000원 내고 나머지는 대학이 지원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국감 때 국감 내내 3주 동안에 장관하고 또 시도 교육감들이나 또 대학 총장들한테 대학생들 이 1,000원의 앞집밥 먹이자. 이게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쌀 소비를 증대하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 건강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전히 좀 돈 없어가지고 아침 끼니 그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학생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먹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이 문제만 제가 올인했어요. 그래서 전국 대교협 회장이신 경북대 총장님하고 제가 경북대 가서 좀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아침밥을 같이 먹었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총장님들 다 그러셔요. 교육부에서만 지원해주면 이거 안 하는 대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이거 23년부터는 교육부가 좀 지원해라. 돈도 이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다. 네네. 100억만 교육부가 지원하면은 전국 대학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최근에 여야 당대표들이 이제 아침밥 1,000원의 아침밥 여기에 뭐 이재명 대표님이나 김기현 대표님 두 분이 숟가락을 얹으시더라고요. 네. 다 환영을 했습니다.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람을 타고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교육부가 함께 돈을 모으면은 전국 대학생들 원하는 학생들 모두 아침밥을 다 먹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법을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2학기부터는 전국의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지는 않지만 오늘 그 전세 사기 관련 회의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원희룡 장관이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도 했고 또 그 사기의 경우에는 국가 돈으로 이걸 메워주는 경우에 다른 사기와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런 서류를 남기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그 원희룡 장관의 발상은 비과학적입니다.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이 네. 몇 명에 불과하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죠. 지금처럼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는 이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죠. 구조와 제도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다음에 국가가 어느 정도 시혜를 베푸는 그런 입장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약 3,000세대 미추홀만 하더라도 회의를 다녀오기도 했지만은 오전에 제가 미추홀을 직접 현장을 가봤어요. 미추홀에서만 3,000세대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3,000세대 피해자가 있고요. 네. 앞으로 곱하기 10배의 피해가 늘어날 거로 보여요. 이 문제를 국가가 제도로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선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아요. 이 청년들이 이 업자들한테 전문 기술자들한테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청년들을 구제를 해줘야죠. 전세 피해 보전금을 이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설사 전액이 아니라도 절반 정도는 이거는 국가가 이건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후대책 중에 정부가 다행히 공공임대용으로 이거 전환하겠다. 그래서 채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임대를 주겠다. 이 발상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공공임대를 하더라도 이것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캠코에 맡기는 그렇게 무책임한 것보다도 정부가 발상 전환을 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피해를 막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 피해 구제, 그다음에 후 예방 대책을 세우는 그런 국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러기 위해 가지고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보존을 해주는 것도 지금 경제 피해를 입은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는 보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네네. 특별법이 필요한데 27일 날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로드맵으로는 27일까지 특별법이 통과되기에는 굉장히 촉박합니다. 일단 27일 날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보고 일정이 촉박하면은 5월 달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네. 이 특별법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만 갖고도 저희 뉴스 프로그램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만 듣고 이제 요 이슈는 지나가는 좀 국가를 아쉬운데. 잘못 만난 청년들이 무슨 죄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이제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안보실장 사퇴, 도감청 의혹,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또 그 최근에 중국 대만 발언까지 상당히 좀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방문길에 오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걱정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실리 외교를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갖고 귀국할 수 있을지 많은 이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뭐 그 전기차 현대기아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도 이제 성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좀 마지막 그 질문은 이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예상하고 계시고 어떤 것 좀 가져와야 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의원님의 마지막 고견을 좀 들어볼까요? 다 떠나서요. 저분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구나. 이러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이다라는 신뢰와 확신. 국민들이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독도도 뺏기겠네. 후쿠시마 수산물도 우리가 먹어야 되겠네. 저런 합의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저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그런 의구심을 지금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국익과 경제 주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이미지였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합의하거나 아니면 대만 문제에 관여를 미국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틀 것만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우선적으로 미국이 도청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네. 여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주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IRA 억제법, 네.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과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7차 핵실험을 저는 곧 할 것 같아요. 네. 자,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유엔이 너무 힘을 막강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조금의 어떤 소통이나 대화나 교류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유엔이 다 쥐고 있어요. 네. 제가 2007년에 북한의 한 그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네. 뭐 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재료를 반입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한국에서 인조잔디 재료 이게 뭐 무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유엔의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의 어떤 막강한 권한과 어떤 유엔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 남북이 간의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유엔의 그런 통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좀 합의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그러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면 상당히 좀
어깨도 무겁고 해야 될 5박 7일 동안 해야 될 일이 정말 이것만 많구나. 받아오시면은 제가 네. 대통령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저지부터 민생과 한미 정상회담 전망까지 국회 현안에 관해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